투데이 이슈콕톡 외국인의 컴백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주간 이슈가 될 다양한 섹터와 종목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섹터와 종목 얘기 나누기 전에 시장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는 2%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아직은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구간으로 보입니다. 인플레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우려, 어느 방향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한데 이번 주 증시를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중에서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풀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인다의 무게를 살짝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였고 또 보여지고 있는 유가나 원자재 대표적인 구리 같은 경우도 뭐 최저가를 근래 들어서 찍을 정도로 약간 꺾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분위기가 그대로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 증시 강세, 국내 증시도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좀 강세를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물가는 한풀 꺾였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험자산, 특히 연준이 공격적인 부분을 좀 덜 대응하게 되면 위험자산이 부각받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도 두드려야 될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지금 시즌에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면서 유가에 대한 한숨을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축유 막품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축유는 다시 또 채워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또 이제 북반구가 겨울이 다가오고 게다가 또 이제 중국이 경기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수요는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와 관련된 쪽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의 위축인데 또다시 수요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공급 쪽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공급 쪽이 지금 뭔가 나올 게 없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동 가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인플레이션 압력, 원자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들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에 대해서는 북반구의 유가 수요, 중국의 부양책으로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가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의 뷰도 조금 궁금한데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초기 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거를 넘어서 8월까지 뭐 썸머 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 랠리든 썸머 랠리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랠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여기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한들 2,400 후반대에서 뭐 2,500 초반 정도까지일 텐데 사실 그 정도까지 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저희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잔고의 어떤 마이너스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감지수 자체가 어쨌든 계속 굉장히 좀 낮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어제도 사실은 그 연방은행의 총재 중 한 명이 얘기를 했었죠. 뭐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까지 올릴 것이다. 그럼 연내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0.75든 0.5% 든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정책적인 어떤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사실은 시장이 본격적인 랠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는 어제 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로는 0.75%로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레이트 스텝을 밟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0.75%로 굳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알게 됐거든요. 시장의 모든 것이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달러 인덱스의 가파른 상승, 이게 또 환율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통화 수합을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대세적인 어떤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시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을 이번 주도 꾸준히 좀 살펴보시고,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자체가 100불 미만으로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공급망의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뭐 유가가 긍정적으로는 보셨으나 그래도 어쨌든 공급망의 리스크가 여전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는 점을 봤을 때 우리의 그 지수의 반등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되니까 저점을 다진 게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또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격 매수에 나서도 가능한 시점 인지 오히려 상승 시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야 할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장시영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달러가 만약 계속 강세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미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수입 물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취약한 국가라든지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동성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IMF 때도 그랬고요. 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본인의 위기를 다른 나라의 어떤 위기로 전가를 시키면서 좀 극복해내는 경우가 좀 사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뭐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또 한 번의 큰 충격이 유럽의 어떤 한 나라든 남미의 국가 중에 한 나라든지 간에 어떤 큰 위기가 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 의심 아닌 의심, 불안감 아닌 불안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썸머 랠리든 베어마켓 랠리든 일시적인 상승이 있을 때 비록 현재 잔고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의 손절이라도 하셔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추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변수가 생겨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겼든지 그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면서 내 보유 잔고 주식들에 대한 어떤 평가 금액 평잔을 이게 좀 낮춰보시는 그런 어떤 계기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달러가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를 안정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좀 완화를 시킬 거지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흥국이라던가 또 유럽도 뭐 유로 달러 패러티가 깨지면서 지금 긴축에 대한 이게 어떤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손절을 통해서 좀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하는 뭐 방안을 좀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손절을 해서 좀 확보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하고 재배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면 포트폴리오에 지금 다시 조금 담아볼 수 있는 섹터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올라왔으니까 손절이라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섹터도 있을 텐데 대표님 어떻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가져갈까요? 네, 이제 좀 올라온 게 이 정도인데 이걸로 정리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쉽죠. 네, 아쉽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이 반등해도 머리는 더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낙폭은 조금 요만큼 줄였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오늘도 갖고 계신 종목들과 아니면 또 내계좌의 리밸런싱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나라는 쪽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신규 매수일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어떤 하락 포지션과 공매도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나오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낙폭 과대한 대형주 쪽에서 먼저 지수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포인트는 이쪽을 맞추는 게 더 맞겠다라는 흐름인데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계산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아마 2분기까지의 그나마 좀 나은 실적과 하반기를 바라보는 또 불안한 눈빛 이런 것들이 다 교차가 되다 보니까 아마 변동성도 좀 커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실적 흐름들 대비해서 펀더멘털 자체가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가장 큰 배경은 싸다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이런 쪽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뭐 반도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자동차 조선 뭐 그리고 기판 관련된 쪽 그런 쪽은 그래도 체력에 대한 얘기는 그나마 보강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챙겨 보시되 앞서 차장님 얘기 참 좋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반등하게 되면 내 계좌가 주식만 100%다. 대응할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등했었을 때 현금 여력들은 찾아가는 거는 저희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반등 움직임은 낙폭과대 대형주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또 펀더멘털이 좋은 쪽, 업종으로는 반도체, 기판 쪽을 좀 눈여겨보자. 올라올 때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두 분 공통되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 섹터와 종목들 진단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 후 반도체주가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외국인의 방향 전환인데요. 환율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거를 좀 유의미한 시선으로 봐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저희 단골 메뉴죠. 지금 삼성전자만 6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너무 많이 밀렸다는 얘기겠죠. 고점에서 저희가 9만 원대 이상대 고점에서 이번에 찍은 저점까지 42%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9만 원대 갔던 게 적정한 가격이냐 논란도 많겠지만 꾸준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 하방 압력들이 더 커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 작용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됐다란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변화. 특히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TSMC의 실적 쪽에서 물론 영역이 다릅니다. 파운드리 쪽이고 메모리다 보니까 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고객사와 관련된 쪽에서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우리의 고객사라고 하는 애플부터 또 이어가고 있는 AMD, 뭐 엔비디아 모두 다 퀄컴까지 솔직히 이쪽은 삼성 쪽 거였는데 뺏어온 거죠. 그런데도 이쪽에 대해서 지금 오더 컷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많아야 10%대, 5%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기존에 바라보던 심각한 Q의 부족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TSMC가 반응을 하되 그러면 TSMC가 하는 게 그런 거죠. AP, 뭐 CPU, 그래가지고 어떤 전자기기 쪽에서 핵심적인 칩을 두뇌를 담당하는데 그와 연관되는 메모리 반도체도 너무 좀 위축세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SK하이닉스의 KPX 투자의 축소 가능성들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짝 터치를 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의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줄어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가격 변화들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돌아오되 아마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하반기 위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출렁임이 보여지지만 견딜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TSMC의 그 2분기 홀실적 외에 매크로 측면에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수요 우려를 상쇄할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지 장시영 차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 과연 지금 주식이 올라서 시장이 오르는 걸까요? 시장이 올라서 주식이 오르는 걸까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른 말이거든요. 주식이 올라서 시장이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좋아서 주식이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주식이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야 되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올라야 되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지만이 시장이 오르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동계 자금이라든지 유럽계 자금들은 물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러 베이스의 자금들은 오히려 유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달러 자금들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싼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사고 싶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이지 반도체 업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만한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은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공백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신차 출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반도체의 어떤 공급단의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 이 3나노 공정이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수율이 어느 정도만큼 잡히는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추후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매수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연유로 좀 들어온 수급이라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을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차라리 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냥 좀 관망하는 자세 좀 보시면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저점 매수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 뭐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매매를 좀 해보시든지 또는 뭐 이 평단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평단을 좀 낮추시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같은 그 선상에서 봤을 때 TSMC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강한 반등도 대만 시장에 대한 좀 개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장의 개선이라고 좀 봐야 신흥국 시장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로 좀 일시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멈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과연 이 업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추세적으로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센티멘트에 대한 개선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담았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낫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틀간의 좀 강세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지금 강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수요 증가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아니라 이제 공급 축소에 따라서 타이트해진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 전략 그리고 향후 주목할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일단 이제 막 회복하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중기 저항권에 그래도 한 번은 쑥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일단 뭐 1차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5천 원대, 하이닉스는 10만 5천 원대 정도가 관건인데 너무 짧게 잡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차원에서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그래야 다음 가격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가격대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가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가느냐 안쪽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번 사이클 위축되는 거 끝나고 다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도 안 파셨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파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 들게 되면 그냥 가져가셔야죠. 게다가 또 장기 메모리 반도체 성장성, 특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보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격 전략 제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격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차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의 정책 방향 자체가 뭐 일시적인 어떤 의도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좀 일으켜서 금리를 좀 급하게 인상을 시켜가지고요.
수요 자체를 좀 감소를 시켜가지고 공급단에서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을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겠다.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까지 동원이 되면서 수입 물가까지 잡으면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될 텐데 하반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인플레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모멘텀 플레이는 조금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두 종목 모두 코스피 200 내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든 종목을 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오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추격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이 또 한 번 하방을 견고하게 어떤 다지는 과정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추후에 뭐 다시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변동성이 확대됐었을 경우에는 이번 시장의 고점을 좀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아래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주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죠. 살짝 상승폭이 아쉽긴 한데 이런 시기에 좀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을 잘 확인해서 기업을 선별해야 할 텐데요.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업체별 실적과 모멘텀을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주어진 시간 뭐 몇 분 안에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사이클을 고려한다. 아마 하반기에 이제 Q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수요 쪽에 대한 부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사이클을 봤었을 때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다 부진하겠죠. 이를 감안하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앞으로 이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당장에 지금 보여지는 하반기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가 디램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이 웨이퍼 안에 얼만큼 다 집적도를 높여서 그 안에 다 꾸겨 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의 집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낸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타킹이라고 그러죠. 이게 쌓아 올리는 정도. 이거를 얼마만큼 또 첨단 공정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과 함께 같이 커갈 수 있는 소부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메모리 관련된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공정 업체 쪽의 변화는 계속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EUV 관련된 쪽은 계속 또 체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다 보니까 관련된 FST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시스템 반도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한 축을 차지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주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적 분할과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낙폭이 컸는데 막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TSMC와 비슷한 물론 12인치와 8인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외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이런 세부적인 내용 쪽으로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후공정과 EUV 관련주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신정부 수혜주로 꼽히던 건설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던 건설주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적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표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차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 건설 시장이 좀 확대되지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어떤 큰 폭의 기대는 조금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어떤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이슈로 건설주들이 연초에 좀 좋았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시장에 접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의 어떤 민간주택 시장이 확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뭐 맹점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인 게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실적은 기록할 전망이나 뭔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새롭게 일으킬 만한 요소는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해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정책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실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접어두고 건설주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기대치는 조금 접어두고 관망세로 건설주를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 주택 건설 시장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좀 주가에 견조한 어떤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시장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 뭐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이제 어떤 어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왔을 때, 2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가 조금 주가의 저점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2분기 실적 발표 이유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오히려 건설주의 매수 포인트, 또 다른 주식들의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4% 내외 수준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은 9.1%에서 8%, 7%, 6%로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플랫하게 횡보하기만 해줘도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평가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올해 10월이나 11월쯤 정도가 되면 연준이 목표하는 기준금리 수치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까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플랫하게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연준은 정책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연준이 해야 될 일은 금리를 낮춰주는 일입니다. 그때가 됐었을 때 사실은 주택시장이라든지 민간주택시장이라든지 분양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뭔가 건설주들이 모멘텀을 갖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에는 사실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이 신호가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들의 어떤 관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업종이 뭐 신정부 들어설 때 그 정책으로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 뒤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정책이 이제 네. 그때는 계속해서 금리가 낮춰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돌변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네. 그러면 더 큰 정책이 바뀐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이제 대표 건설주를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다 좋았는데 현더건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오일머니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 이제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진행이 되는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해외 수주 현황과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기대감이죠. 이게 뭐 오일머니인지 가스머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들어오는 중동발,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력을 찾은 자금들이 뭔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 관련된 말씀하셨던 회사들도 거기 전략적 파트너죠. 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지금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MBS, 이 모하마드 빈 살만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생각하는 바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 쪽에서 뭔가 이렇게 구축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투자나 아니면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다양화된 모습을 끌고 가는 게 약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에 대한 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이끌어 간다든가, 그와 관련된 IT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일머니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쪽,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변화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향후의 변화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요즘에 지난 GS건설이었죠. 관련돼서 저가 수주에 따른 해외 건설의 부담감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충격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후행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수주가 나올 것인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확인해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동향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4차 산업 관련한 인프라 확대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실질적인 이 수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좀 적극적인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 일제히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사실 방산주가 이제 대북 리스크 이슈가 있을 때 반짝 오르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방산 시장의 성장성부터 점검하고 갈까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계속세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거세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까지도 또 한 번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방산은 사실 이제 국내에만 국한된 산업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뭐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고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산업군에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예측치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만한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적 성격만으로 좀 바라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조금 이 센티멘탈이 나아지는 과정에서는 이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좀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수주 잔고도 확대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조금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2분기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이후에 넥스원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만 커져가고 있는 수주 잔고를 더불어서 하반기에 견조한 실적 상승세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항공우주 역시 2분기에는 2분기까지도 역시 좋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국방연구개발비, 정부에서 국방연구개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방 예산도 증가하고요. 국내 국방 신규 사업이 총 32개,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 영역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좀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그 천궁으로 알려진 이 국내 한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 중동의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인 4.2조 수준으로 좀 확정이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호주, 중동, 동남아 뭐 사실 지금 최근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갑입니다. 팔 수가 있으니까요. 만들기만 하면 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외 수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어떤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최근에 그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 개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 이루어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산주는 차장님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은 하되 밸류는 예전의 금리 인상기를 봤었을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합니다. 근데 딱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뭐 휴전이나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번 타격은 받겠죠. 이런 점은 한번 조심하시면서 여전히 보유 관점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의 매수 관점 그리고 휴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간 주목할 섹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건설, 방산주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은 이슈 콕톡,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다시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단기 반등 구간에서 포트 전략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